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얻게 된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가게 되니 누가 봐도 정말 잘생긴 아이가 되어 요즘에는 아이돌을 시켜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 새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남편이 잘생겼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 모두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남편이 그간 살아온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무탈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대학 졸업 후 취직도 무난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것도 없이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아동복 매장에서 운 좋게 지점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철광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돈은 적지 않게 버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이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이유는 아무래도 얼마 전 시댁의 덕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풀어놓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랍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진국이라는 게 느껴졌고 몇 번 만나다 보니 두꺼운 안경 뒤에 가려진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단점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주 심각한 일중독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처음엔 그 남자의 일중독으로 인해 몇 번이나 삐걱거렸어요. 자기 어디야? 오고 있어? 나? 지금 회사인데 오늘 야근이라서. 우리 오늘 만나는 날이었어? 아니야, 됐어. 왜? 내가 또 뭐 까먹었나? 잠시만. 헐, 오늘 자기 생일이야? 미안해, 이번 주에 계속 바빠갖고 지금 바로 갈게. 됐어, 그냥 다음에 봐. 내가 진짜 미안해. 다음엔 절대 이러지 않을게. 이번엔 정말이야.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제 생일이나 기념일을 까먹을 정도로 일에 한번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남편 말로는 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해요. 물론 저도 마음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고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이라고 하니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허튼 짓을 하는 남자보단 훨씬 건실하고 진국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점점 고치려고 노력해 나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2년 반이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전에 없이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는 그간 저에게도 속속들이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두 분께 저희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책임지고 정연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정연이가 자네 만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 잘해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 나눠보니 우리 마음이 놓이네. 애초에 둘이 서로 마음이 맞는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 그래, 아무리 우리 정연이가 외동딸이라지만 자네가 이렇게 긴장할 만큼 금이 아우기야 하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이야기 듣고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희 가족으로선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만 친아버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모두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었다고 해요. 가족들과의 사이는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세 사람과 모두 의절했다고 하고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9살이었을 때 재혼을 했고 그때 데려온 여자가 바로 자신보다 13살이 어린 지금의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느라 혼자서는 집안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데려오면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렸던 남편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척했지만 시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질러 놀기만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싸야만 가는 빨래며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은 남편의 몫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본인은 소파 위에서 TV나 보며 놀면서 남편의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버럭 성질을 부렸다고 해요. 야, 설거지 이거 왜 안 해놔? 욕실에 때탄 거 안 보여?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해? 네 아빠 갑자기 출장 취소되어서 돌아오면 나만 욕먹잖아. 너 나 쫓아내려고 지금 일부러 반항하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시어머니의 노예처럼 지냈던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시아버지에게 용기를 내 이야기를 꺼내보았는데요. 애석하게도 그마저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새엄마가 절 너무 못살게 굴어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저도 애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할 텐데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고 학습지 살 돈도 주지 않아요. 임신한 네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그렇잖아도 내가 너한테 네 엄마 좀 많이 도와주라고 할 참이었다. 공부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아줌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네 엄마한테 얼마나 무관심하면.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네 엄마다. 한 번만 더 네 엄마 무시했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결국 남편은 아버지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꾸중만 듣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 태어난 11살 터울의 이복 남동생의 육아를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시터를 붙여주어 시터 이모님과 남편 둘이서 모든 육아를 도맡아 했고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이는 내팽개치고 항상 몸이 아프고 붓는다는 핑계로 마사지만 받으러 다녔대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그걸 알고도 방치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어린 나이에 집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복 동생이 기어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듣던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과 소통을 아예 끊어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다고 해요. 남편의 과거사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그간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남편 역시 예상치 못했는지 깜짝 놀랐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온 남편이 대견하다며 그런 사람이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희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죠. 저희의 결혼식은 최소한의 인원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친한 친구들과 동료 몇 명만 초대했고 가족은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초대해주는 사람들만 모아서 축하하니 오히려 결혼식은 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신혼 때 지나친 대출은 받지 말고 작은 집에서부터 살림을 꾸려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어서 남편 회사 근처에 작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얻었어요. 매매도 아닌 전세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을 보내왔지만 저는 처음부터 매매를 덜컥 해버리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연애 초기처럼 못 말리는 일중독의 모습이 아닌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잘 케어하며 지내는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 되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 언제나 예의 있고 살뜰하게 잘했고 딸인 저보다도 더 부모님을 챙겨드렸죠. 덕분에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결혼 3년 만에 아이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만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저희 가정의 평화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저는 임신 초기라 주말이지만 집에서 몸조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남편은 오전에 잠깐 회사에 다녀온다고 하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 있었죠. 누구세요? 저 창윤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와도 만나주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곧 퇴근하는 거 압니다. 이따 창윤이 오면 나눌 얘기도 있지만 창윤이 보기 전에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것이니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허튼 짓 절대 안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문을 열어줄지 말지 고민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더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결국 저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문 앞에는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와 수행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고 집으로 들어와서도 점잖게 행동했어요. 그에 저도 완전히 안심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아무것도 내오지 말아요. 홀몸도 아닌데 조심해야지.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 거라 괜찮아요. 창윤이 그놈이 연락은 안 했지만 나는 결혼식 올리는 건 알았어요. 보다시피 다리가 이래서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현장 사진 보니까 참하고 이쁜 아가씨길래 마음이 놓이긴 했지.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그놈 어렸을 때 너무 못해줬어요. 그땐 나도 젊었고 아직 혈기왕성한 때여서 집안일에 관심을 쏟는다는 게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창윤이 엄마는 그런 날 잘 보듬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창윤이 엄마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걸 그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아내를 들인 것이 애한테는 해가 됐지. 창윤이한테 이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윤이한테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네, 얘기 다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전부 털어놓더군요. 그날 이후로 창윤 씨는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님 가족이 아니라요. 그 눈빛 마음에 드네. 이거 받아요. 시아버지의 손짓에 옆에 있던 수행비서는 제 옆에 커다랗고 묵직한 가방을 2개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이 원치 않을 거예요. 난 가난 말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아마 이번 달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다리가 이렇게 된 이후에야 둘째 마누라의 실체를 제대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80이 넘은 인생인데 전부 잘못 살았다는 게지. 창윤이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받아요. 그 녀석 몫은 따로 있으니.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무섭게 굳더군요. 왔으면 여기 앉거라. 나가요. 성질 급한 것 하고는. 그럼 아무 말 않고 유산만 던져주고 나가랴?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니의 임신한 와이프 앞에서 그딴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임신한 와이프를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계속 살게 할 거야. 저랑 있을 땐 온화하기 그지없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버럭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벌개진 채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끝내 저희가 앉아있는 곳으로는 오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 휠체어를 돌려 남편을 마주보고는 말했어요. 네 애미랑 동생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변호사 명함은 며느리에게 이미 넘겼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치지 마라. 알겠어? 이제 곧 애비가 된다는 놈이 아직도 지 감정에 치우쳐 뭐가 가족들을 위한 건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다 이놈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고 나서 남편은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저에게 남겨준 가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4억 원어치 현금 따발과 골드바 12억 원어치 달러로 가득했어요. 딱 봐도 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자산인 듯 했죠. 그 돈들 맨 위에는 작은 명함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시아버지 말처럼 변호사 명함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남편 역시 그걸 보았고 한동안 말은 세수를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저는 자리를 정리했고 남편은 조용히 밖을 나가더군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후로 담배를 손에 대질 않았는데 밖에서 한참 동안 줄담배를 피다 들어온 듯 했어요. 담배 폈어? 냄새나? 동네를 2바퀴 돌았는데 미안.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이 돈 받았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유산을 물려주신다면 그것도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당신 새엄마랑 이복동생은 못된 사람들이라며 다 받아서 우리가 1원 한 푼 안 쓰고 전부 기부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이 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물려받은 돈들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 의견에 100% 따를게. 대신 아버님 말처럼 지지만 마. 남편은 알겠다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돈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죠. 2달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된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의 계모와 이복동생이 있더군요. 누가 보아도 모자지간인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죠. 2 사람은 멀쩡한 얼굴로 상주복을 입은 채 치킨을 뜯어 먹다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도둑놈의 새끼, 너 잘 만났다. 그 늙은이를 어떻게 구워 삼았길래 유산을 전부 가로채가? 내가 너 만나면 아주 반쯤 죽여 넣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뻔뻔한 낯짝으로 들어오네? 그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온 게 누구 덕인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그딴 소리를 해? 소란 피우지 말고 뜯던 닭다리나 마저 뜯어. 저쪽 방으로 가서 누가 볼까 쪽팔려 죽겠네. 너 내가 법적으로 제대로 따지고 될 거야. 제대로. 그간 그 늙은이 뒤찰떡거리 해준 세월이 몇 갠데 고작 집 한 채 던져주고 내 뒤통수를 쳐? 독사 같은 늙은이 같으냐고. 내가 너희 부자의 계략에 그냥 놀아날 줄 알아? 가고 단단히 하고 있어. 내 목도 우리 창석이 목도 전부 되찾아올 거니까. 남편은 난리를 치는 계모를 무시하고 제가 무사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고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저를 집으로 보냈어요. 태교에 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돌려 말했지만 남편의 계모와 이복동생으로부터 절 보호하려는 행동이란 걸 눈치채고 저도 얌전히 집으로 돌아왔죠. 이틀 뒤 장례를 전부 마친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고된 대로 계모에게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미리 남겨주었던 변호사 명함을 찾아 전화를 했어요. 2명에게만 전화를 했는데도 6명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모이더군요. 전부 명성이 대단한 변호사들이었고 저희에게 비용은 이미 계산되어 있다며 곧바로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반년 만에 그 여자는 저희 쪽에 먼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본인이 먼저 2손 2발 들고 물러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으니 저희는 이제는 그 사람과 엮일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여자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거예요. 비싼 변호사비만 탕진한 시몬은 그때부터 타겟을 저로 바꿨는지 대놓고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산을 한 직후였던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애를 보느라 밤낮을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잠시 눕히고 부랴부랴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터폰을 보니 남편의 계모였어요. 하도 초인종을 눌러대니 아이는 울고 인터폰으로 대화하려고 해도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 결국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니 지금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이번에 출산했다며. 그래도 며느리가 출산했다는데 내가 도움을 좀 줘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 된 도리로 말이야. 그게 무슨... 예, 여기. 애 키울 때 기저귀만큼 많이 필요한 게 없어. 받아. 그 여자는 막무가내로 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작은 기저귀 패키지가 담긴 봉투를 억지로 안겨주더군요. 저는 살면서 그 여자처럼 그렇게 막무가내이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벙찐 채로 어버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하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못한 것도 있긴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바로 알았는지 저의 아들 방으로 가서 무작정 아이에게 손을 뻗는 겁니다. 저는 품에 있던 기저귀도 내던진 채 기겁을 하고 계모를 막아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애 보느라 허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니? 내가 애 좀 봐줄 테니 어여 쉬어. 됐어요. 손톱을 그렇게 요란하게 놓고 무슨 애를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예, 내가 애를 아무렴 너보다 잘 보지 않겠어? 손톱이야 애 안 긁히게 잘 요령껏 안을 테니 걱정 말어. 굳이 비싼 돈 주고 시터 구할 바엔 내가 봐주겠다 이거야. 저희 애한테 손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무슨 시터예요? 저희는 시터 구할 생각 없어요. 어머, 그럼 그 돈 들고서 뭐하러 육아를 손수하려고 하니? 내가 시터 해줄게. 일당은 100만 원씩만 주려무나. 뭐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저 기저귀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 여자는 큐빅을 잔뜩 붙인 길고 새빨간 손톱을 하고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저희 아들을 안겠다고 어거지를 썼고 오늘치 비용만이라도 100만 원을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을 치덕치덕 발라놓고 100만 원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그대로 현관 앞까지 끌고 갔어요. 당장 안 나가? 지금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야? 니네는 어쩜 그렇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내가 선의로 애 좀 봐주겠다는데 너 네 아빠한테 받은 돈 어차피 쓸 줄도 모르잖아. 내가 애도 봐주고 용돈도 타가서 쓸 때 쓰겠다니까.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다신 찾아오지 마. 알겠어? 다음번엔 이번처럼 곱게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그 여자는 남편의 불효령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요. 누구라도 그렇게까지 무섭게 화를 내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강적이었답니다. 그 여자는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려댔어요. 덕분에 아이는 겁에 질려 끊임없이 울어댔고 가뜩이나 힘들고 예민했던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살던 집은 저희에게 여러 여건이 맞아서 2년 전세로 재계약을 한 지 1년이 막 되던 참이라서 당장 이사를 준비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어 갑자기 새 집으로 옮긴다는 게 까다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여자가 자꾸 집에 찾아와 사람을 못 살게 구니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도 어른이고 뭐고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소금통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안 꺼져요? 얌전히 말로 해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요? 아이고 소금을 들고 나왔네? 나한테 뿌리려고? 뿌려 그럼. 난 그 길로 경찰서 가고 병원도 가고 니네한테 돈 뜯어내면 되니까. 뭐해? 얼른 뿌려. 기가 차서 정말. 그럼 당신이 남의 집 허구한 날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건 불법이 아닌 줄 알아? 남이라니. 내가 어밀이니 CM이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놀려? 저희가 옥신각신 언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오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이 계모가 또 찾아올까봐 틈틈이 반차를 쓰고 집에 오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간사하게도 그 여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꼬리를 착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주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저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아줌마, 노망 났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얘, 네 동생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고 있니? 지랄하네. 빨리 안 꺼져? 누가 내 동생이야?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다리도 못 쓰게 된 네 아빠 뒤치다꺼리 하면서 지내고도 유산 한 푼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없는 살림에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빠듯하고 힘든지 몰라. 네 아버지 유산 정말 어마어마하잖니.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돈 좀 보내줘.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하도 그 여자한테 지독하게 당해서인지 불쌍하다는 생각은커녕 아주 가지가지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더욱 질색을 하며 그 여자를 쫓아내버렸죠. 하지만 그 정신 나간 여자는 끈질기게도 저희를 괴롭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그 여자가 따로 연락해서 1억을 요구했다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하루 만에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그 여자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는 어려웠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 미친 여자 그냥 몇 푼 지어서 보내버리면 안 돼?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돈을 한번 지어주면 그 여자는 분명 다음번에 더 끈질기게 행패를 부릴 거야. 절대 안 끝날 거라고. 아버지가 저번에 명함 남겼던 변호사랑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그건 이사를 가고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이 상황만이라도 모면을 하자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루하루 그 미친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당신은 애 생각은 안 해? 애가 잠이 들만하면 그 미친년이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냐고. 제가 버럭 성질을 부리니까 남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알았다고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모한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만 찾아오라고 얘기했죠. 시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도 그걸 알았는지 1,000만 원은 너무 적다며 돈을 더 달라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살벌한 목소리로 그 1,000만 원 내가 아줌마 분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합의금으로 주는 수가 있어. 그 돈 그냥 받아갈래? 합의금으로 받아갈래? 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얌전히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으로 발길을 뚝 끊었죠.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은 저희는 그제서야 좀 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계속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드디어 괜찮은 매물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집 주인과도 합의가 잘 되어 저희는 고생 끝에 제대로 이사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답니다. 새 집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보안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놀며 겨자 먹기로 큰 지출을 감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아파트의 좋은 조건으로 정말 운 좋게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는 3개월 후에 이사를 하기로 날짜가 확정되었고 불청객도 사라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이사 날짜만 기다리던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결혼식은 했대? 이번 달에 한다고 했으니 아마 끝났을걸? 오늘이 말일이잖아. 뭐 했던 안 했던 이제 우리 알 바 아니지만. 에휴, 다행이네. 이제 거거머리 같은 인간 안 찾아오겠어. 프로필 사진 보니까 꽤나 잘 사는 집안 사람이랑 결혼했나 본데. 프로필 사진? 당신 그 여자 SNS도 알아? 하도 전화를 하고 어쩌고 난리를 치니까 연락처 연계돼서 저절로 뜨더라고. 신혼집 무슨 브랜드 아파트란 것 같던데? 그래놓고 그 난리를 피워? 진짜 어이없는 인간이네. 저희는 그렇게 그 여자의 근황을 파악하고는 당연히 이제 저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나가듯 한 얘기였고 저희는 그 여자에게 신경 쓸 일이 더 이상 없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막 뒤집기 시작했을 때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날은 애가 새벽부터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서 자다 말고 응급실을 다녀오느라 새벽부터 잠을 아예 못 자고 애를 먹었는데요. 다행히 병원을 다녀오니 오전 중에는 열이 어느 정도 잡혀서 새근새근 잘 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애 옆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던 것 같네요. 어느 순간 TV 소리에 잠이 깬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저는 TV를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TV를 제 손으로 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남편 역시 TV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니 번쩍하고 잠이 깼었던 거죠. 곧바로 거실로 나가본 저는 기함을 하고 놀랐는데 거실 소파에 남편의 계모가 앉아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놀라서 온몸이 굳어진 저를 보고도 태연하더군요. 어머, 일어났니? 이게 무슨... 저희 집엔 어떻게 들어왔어요? 뭘 어떻게 들어와? 너희가 비번 알려줘서 들어왔지. 저희가 언제요? 일부러 내 앞에서 비번 다 보여주면서 누른 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사과 의미로 이렇게 애기 옷도 사왔어? 잠시만. 그 여자는 소파 옆에 있는 집채만한 캐리어 3개 옆에 놓여진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오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가 보면 정말 사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상냥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했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뭐긴 이제 너희랑 같이 살려고. 원래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돌보는 거라고 하잖아. 원래 있던 집은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좀 보태느라 처분했고 나한테 남은 건 이게 전부야. 참 불쌍하지 않니? 땡땡 브랜드 아파트 산 거 다 알아요. 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게 내 집이겠니? 네 잘난 동서집이지. 우리 아들이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이번 결혼이야. 무려 연봉 2억인 여자를 물어왔지. 그 집안은 또 얼마나 잘 살고 그런 집에 장가 보냈는데 구세금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좀 무리를 하긴 했어. 그래, 전에 너희에게 큰 잘못 저질렀던 거 안다. 그리고 둘째한테 해준 만큼 너희한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같이 살면서 너희한테 정말 잘해줄게. 일단 안방부터 비워주겠니? 전혀 대화도 안 통하고 게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여자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니 더 이상 뭐라고 대꾸하기도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그 여자에게 안방 키를 쥐어주고는 그 여자가 의기양양하게 캐리어를 낑낑거리며 안방으로 옮기느라 정신없는 사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리 안방 안을 뒤진다고 해도 뺏길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 안에 들어온 뒤 남편에게 연락을 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회사에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저도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시아버지의 수행비서와 함께였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수행비서와 집으로 들어간 뒤 약 20분 만에 나왔어요. 한 손에 계모를 붙잡은 채로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여자는 순순히 남편과 수행비서를 따라 걷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쉬어. 이제 정말로 끝낼 테니까.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도 금방 다시 들어갈게.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그제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집채만한 캐리어들은 전부 집 밖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죠. 남편은 해가 다진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붙이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가서 상황을 물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 비서분의 도움을 좀 받았어. 저번에 막무가내로 초인종 눌러댈 때부터 나도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아버지 비서는 완전 프로더라. 비상식적인 인간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도 이번에 한 수 배웠어. 그 여자는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대로 깜빵 들어갈 거야. 이제 그 여자 못 나오니까 당신 마음 푹 놔도 돼.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유치장? 그 여자를 깜빵에 보낼 수가 있었어? 지금 유치장 들어간 건 주거침입으로 곧바로 신고해서야. 경찰서에서 아버지 비서 보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들이 한 짓을 탈탈 털어봤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당장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것도 명백히 사기 결혼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전부 터뜨리려고 해. 이미 준비는 다 끝나서 저번에 우리 유산 문제로 도와줬었던 변호사들이 또 알아서 해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더 났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남편 역시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울컥했고, 그날 저희 부부는 그간 고생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서로 그간 힘들었던 걸 다 쏟아내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제게 말한 내용 그대로 계모와 이복 동생을 철저하게 짓밟기 시작했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저희 애한테 함부로 손을 대고 안아들었던 행동들이 전부 홈캠에 녹화되어 있어서 아동폭력까지 추가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다녔다는 증거도 차고 넘쳤기에 상습 폭행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아들과 함께 사기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 아들 역시 불법 도박을 하고 불건전한 매장에 들락거리는 등 질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더군요. 아들 역시 상습 폭행은 기본이었고 파면 팔수록 못된 짓만 하고 다닌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시아버지 돈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부턴 그 죗값을 앞으로는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물론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죄를 고발한 것도 있었지만 그 두 모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얼굴도 모르는 제 동서의 집안이 모두 판검사들로 가득한 집안이었던 것이었어요. 나쁜 짓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겁도 없이 판검사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다니 아주 자승자박이 따로 없는 모양새라 그렇게 통쾌하고 고소할 수가 없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 사이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답니다. 아파트 보안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아이를 키우기도 좋고 주민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생활하기도 매우 좋은 곳이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일이 저에게 상당히 미안했는지 전보다도 더 저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타님도 한 분 구해서 육아를 분담하니 전보다는 저도 살 것 같네요. 그동안은 남편도 저도 큰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시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시아버지의 비서님 말처럼 저희 아들을 잘 키우는 데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을 잘 키워내고 저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챙기고 경제 공부도 챙길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칼같이 대항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시 남편의 계모 같은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칼같이 선을 긋는 걸 배워나가시기 바래요. 이건 거의 벌레 퇴치법과 비슷해서 날이 따뜻해지면 약치는 방법을 배우듯이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호되게 당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가 좋은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